네, 그러니까,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으셨다고요? 예, 한 달 정도 한 달 단지 10그 정도 돼갖고 한 4kg에서 4kg, 한 5kg 빠졌어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체중이 줄으셨네요. 예, 예. 혹시 당뇨병을 진단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당뇨를 진단받으신 적이 있나요? 예, 지금 당뇨약 먹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아, 당뇨약 되신 지 좀 오래되셨고요. 예, 한 12년, 4년 됐습니다. 아, 오랫동안 드셨는데 최근 들어와서 더 체중이 갑자기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불면증도 생기신 거고요. 예, 그 불면증 약은 아마 먹은 지가 네. 한 1년, 2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는 먹어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난 당뇨로 인한 다른 합병증 같은 거 나타나고 있으신 증상은 없나요? 그런 거는 아직 못 느껴봤습니다. 다행히 그런 건 없고요. 예, 예, 예. 맞아요. 일단은 근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요. 예, 실은 좀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 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예, 내 몸에서 암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실제로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예, 일단은 갑자기 이렇게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체중이 줄었다면 우리가 한번 어쨌든 내 몸에 종양이 있지는 않은지를 꼭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검사는 무슨 검사하면 좋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종합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혈액 검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예. 요거는 이제 실제로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예. 전체적인 좀 상황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실 것 같고요. 예, 기존에 오랫동안 앓고 계셨던 당뇨라는 병 자체가 예. 만성 소모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쉽게 말해서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는 질환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도 체중이 분명 줄 수는 있는 건 맞아요. 예. 근데 만약에 당뇨로 이렇게 급격하게 체중이 줄 정도면 이미 다른 합병증 증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아니, 눈의 내가-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거나 예. 아니면 발 쪽에 뭔가 자꾸 염증 반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발에 살이 작고 상처를 입고 새살이 낫지 않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미 합병증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체중이 급격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당뇨 있다고 무조건 체중이 빠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치료보다도 일단은 내 몸 전체를 좀 살펴보는 좀 종합 검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실까 종합 이렇게 생각이 검진이요? 들고요. 네. 내가 한 3년 전에도 한 8kg 빠져가지고 병원 그래요?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원인이 뭐였죠? 그 혈당이 올라갔는데 네. 그럼 여기는 촌이니까 네네. 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약국 병원에 가지고 영양제 맞고 들어오고 밥을 못 먹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목욕탕 째보니까 그때 당시에 회복하는 데는 한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죠? 몸무게가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그때 되는데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 한 보름 이번에 나왔을 때는 54kg 네네. 나가지고 뭐 회복은 됐어요. 됐는데 그러셨군요. 이번에는 얼마 안 돼갖고 3월 달까지만 해도 3월 달까지만 해도 몸무게가 59 정도 60 나가는데 아, 네. 뭐 최근에 사월- 갑자기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마음고생을 하시거나 이런 것도 없었던 거죠? 내가 봐도 별 그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수록 그러면 더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 검사를 해봐야 네. 원인을 알고 또 원인을 알아야 또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내일 당장이라도 한번 병원에 가셔서 지금 이 증상, 갑자기 체중이 이렇게 급격하게 단기간에 빠졌다라는 걸 꼭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고요. 그에 네. 해당하는 검사를 해서 원인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과가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집 근처에 있는 내과를 가시기보다는 이번에는 조금 큰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가지고 네네. 일단 종합 검진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예. 되네요. 그리고 이제 종합검진을 그냥 한다고 하기보다는 예. 지금처럼 체중이 한 달 정도 사이에 급격히 4kg 이상이 줄었다. 이런 거를 예. 꼭 표현하시면 예. 더 적합한 검사들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이분은 지루성 피부염 진단을 받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지루 피부염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루라는 말에서 지가 한자로 기름 지자입니다. 그래서 즉 기름이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피부에서 기름이 흐르는 거를 피지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피지라는 것은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인데요. 이런 피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피지가 많이 분비되거나 뭐 어떤 사람은 피지 분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피지샘의 크기나 피부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피지의 분비에 차이가 있게 되어서 이런 경우에 뭐 건성 피부라던가 지성 피부라던가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지선에서 피지가 생성되어서 표피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부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피지선이 발달해 있는 부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의 경우에 고민이신 것처럼 두피나 안면부, 특히 안면부에서도 눈꺼풀이나 눈 주위, 눈썹 주위라던가 입 주위, 코 부위, 귀 이런 부분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밖에도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배꼽 주위나 가슴 쪽으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피지선의 구조부터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는 부위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다시 시청자님 증상으로 돌아가 봤을 때 목 뒤나 두피 쪽에도 염증이 나타난다고 하시고 얼굴 맞아요. 쪽에서도 여드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서혁진 원장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굴과 어깨 위쪽, 상체 쪽에 많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실제로 상체 부위의 지루성 피부염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병 자체가 피지선이 과도하게 자극이 되면서 피지가 많이 나오는 건데 그 바로 피지선이 우리 인체의 상부 쪽, 얼굴, 두피, 목 그리고 가슴 부위에 많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상체 쪽에서 증상이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 지루성 피부염이 지금 피지선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은 건데 이 자극을 많이 주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외부에서 들어온 뭔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라기보다는 내 몸에 높아진 피부의 체열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열이라는 특징이 우리가 공기도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듯이 인체에서도 이 열은 항상 머리 위쪽, 상부 쪽으로 열이 더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부 쪽에 있는 피지선이 더 많은 자극을 받고 거기서 이제 항상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은 항상 머리나 얼굴 쪽에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인체 구조상 상체 쪽에 열이 더 많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상체 부위의 지루성 피부염이 잘 나타날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정기원 원장님, 특히나 어떤 경우에 지루성 피부염을 더 많이 발생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루성 피부염은 우리 전체 인구를 통틀어서 평균을 내보면 1에서 3%에 해당하는 인구가 앓고 있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을 성인 남녀의 인구로 국한을 해서 통계를 내보면 100명 중에 3명에서 5명꼴로 나타날 정도로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을 혈업 풍조와 장위 습열로 보는데요. 즉 혈이 허해서 마르고 건조해지는 증상, 또 하나는 이제 장위에 습열이 생겨서 독소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피부에 염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지루 피부염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들이 있긴 한데요. 특히 이제 피지 분비의 이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지선이 많이 분포된 부위에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피지 분비가 과다해지면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면에 또 피지 분비가 억제되고 피지선이 퇴화되는 중노년기에도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중노년기에는 혈업 풍조형으로 허증성 지루 피부염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유년기나 청소년기, 장년기에는 장위 습열형이 많게 임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말라세지아균이 있는데요. 이 진균은 지루 피부염의 그 주된 원인으로 많은 보고가 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연구들도 말라세지아균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라세지아 진균은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균이거든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갖고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인 남녀의 70%에서 많게는 98%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재균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어떤 사람에서는 지루 피부염이라던가 뭐 이런 식의 만성 습진성 피부 염증을 계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에 따라서 갖고 있는 피부 특성이나 체질상의 문제점들 그리고 면역력의 저하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점은요, 면역력의 저하에 관해서인데요. 그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들, 즉 장기 이식 수술을 받았다던가 암을 앓고 있다던가 뭐 알코올성 간염이 있다던가 뭐 HIV나 에이즈 같은 면역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에서 지루 피부염의 유병률이 뭐 수십 배 이상으로 확연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가 지루 피부염 치료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피질 분비의 이상과 면역체계의 불규칙한 반응 등 또 신경계 질환, 파킨슨, 간질, 중추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루성 피부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 증상 중에 두피에 가끔 염증이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두피에 나타나는 증상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나운서님들 혹시 비듬 주변에 앓고 있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좀 생소해요. 주변에는 없었어요. 고생 안 저는. 하셨나요? 네. 많이 하셨나 봐요, 고생. 비듬 때문에 고생 안 하는데 네. 미용실에 갔었을 때 좀 두피가 붉어진다 이런 얘기는 가끔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이런 비듬이나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사실 워낙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듬, 뭐 어깨에 뭐가 묻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비듬 같은 경우가 지루성 두피염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얼굴에 나타나는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에는 바로 얼굴에 보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피염 같은 경우에는 두발에 숨겨져 있다 보니까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머리를 감은 후에 마르는 동안에 두피 같은 경우에는 두발에 덮여 있는 특성 때문에 피부가 건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습도나 온도가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자주 되는데요. 그런 상황 때문에 염증이 더 악화되거나 유발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지루성 두피염이 악화됐을 때는 뽀루지가 생긴다거나 가려움이 생긴다거나 막 붉어지고 불편감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치료 시기를 놓치시게 되면은 두피가 약해져서 모발이 얇아지고 심하면 탈모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칫 잘못해서 치료 시기를 놓쳤다가는요, 증상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관리하시고 또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들, 비단 뭐 지루성 피부염뿐만이 아니라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뭐 아토피염부터 건선, 굉장히 많은 질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견 원장님, 그렇다면 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할 다른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지루 피부염이 만성 습진성 피부 질환이다 보니까 이와 유사한 습진 양상의 증상을 나타내는 피부 염증 질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청자님도 처음에는 여드름을 호소하면서 피부과를 가셔가지고 지루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여드름으로 오인해서 지루 피부염 진단을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한 유아기 때 피지선 발달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유아에 나타나는 유아의 이제 노랗게 피지가 딱지처럼 앉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태열 증상도 유아기의 지루 피부염 증상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오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루 피부염의 경우에는 표피에 만성적으로 염증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피지선의 발달이 저해된다거나 혹은 촉진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피지선의 분비가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드름이라던가 다른 2차 감염이 유발돼서 모낭염이나 다른 기타 질환들을 병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은 그 구분을 딱딱 지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습진에 준해서 치료를 했을 때 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원인 파악을 잘 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은데요. 서혁재 원장님,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보통 지루성 피부염은 일단은 피지가 많이 나오니까 피지선을 억제하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체열입니다. 열. 피부 표면의 열이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피부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의 피부를 보면 굉장히 좀 붉어져 있고 또 각질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도 같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피부에 높아진 체열을 낮춰주는 게 치료의 핵심이자 시작이 될 거고요. 그래야지만 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면서 피부의 면역력이 좋아서 2차적인 감염 손상을 또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높아진 체온, 체열을 낮춰주는데 한방 치료의 목적이 있다면 네. 구체적인 치료 방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피부과와 한방 치료는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태도가 정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과를 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선 억제를 가장 키포인트로 잡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라든가 피지선을 억제할 수 있는 조절제들을 위주로 치료를 하고 때로는 레이저 같은 치료를 하시게 되죠. 근데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초반에 증상의 변화는 좀 더 빠르게 경험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 피부가 얇아지면서요. 피부 장벽은 더 약해지고 2차적인 손상이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완치가 되지 않고 계속 관리라는 개념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한방에서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속을 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열이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자체가 내 몸의 혈액순환 자체의 리듬이 깨진 거거든요. 머리 위쪽, 상체 쪽 위주로 순환이 집중이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로는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무래도 체질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체질 한약 복용하는 거 굉장히 강추합니다. 네, 체질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관련된 처방이 내려진 한약 복용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피부 관련 질환들은 공통점으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먹는 음식이 또 피부에 반영된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고 네. 평소에 먹는 음식을 꼼꼼히 챙겨야 되잖아요. 뭐 튀김을 먹는다던가 피자 같은 걸 먹을 때 그럼 기름진 음식 먹으면 안 돼라는 그쵸. 얘기들 많이들 하는데 정견원 원장님 그렇다면 꼭 피해야 할 음식들 혹은 먹어서 도움이 될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루 피부염의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피지 억제제라던가 뭐 항생제 혹은 항진균제 이런 일시적인 증상 치료에는 사실 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내 몸에 맞는 한약 치료가 필수가 되고요, 부차적으로 생활 관리라던가 음식 조절이 중요해집니다. 지루 피부염에 주의해야 할 음식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위에 부담을 주거나 너무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루 피부염 환자들의 피부를 관찰해보면 류코트리엔이라는 염증 유발 성분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라키돈산이라는 동물성 지방산에서 유래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류라던가 동물성 기름,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지방을 섭취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식이요법 외에 주의해야 될 점은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서혁재 원장님? 제가 오늘 이 지루성 피부염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바로 열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을 피하고 예방하고 또 완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부를 열받게 하면 안 돼요. 피부를 열받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맵고 짠 음식들이거든요. 이런 음식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갑자기 뭐 무리하게 사우나를 가서 땀을 일부러 많이 뺀다거나 아니면 격렬한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역시 증상을 더 악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바로 술입니다. 술이요. 네, 이 술은 가장 우리 몸의 인체에 있어서 가장 빠른 시간에 체열을 높이는 물질이거든요. 이따가 우리 술 한잔 하기로 했었는데 이 술을 가장 피해야 됩니다. 전 그래서 피할래요. 네, 맞아요. 네. 술을 드시는 거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이 30, 40대 성인 남성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다른 피부 질환보다 남성분들의 이 발병률이 높은 것도 바로 이런 원인이기 때문에요. 이런 거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드님 피부 증상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예, 예. 한 4, 5년 되셨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예. 전혀 증상이 없었나요? 예, 예, 예. 네, 태열은 혹시 없었어요? 아기가 아이 때요? 어릴 때 열경기 있어요, 열경기. 아, 열경기를 했어요. 예, 예, 예. 지금 현재 피부과 연고를 쓰고 있는 거나 뭐 먹는 피부 약이 있나요? 없어요. 아, 없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예, 예. 그 잘 때 혹시 잠은 푹 자나요? 늦잠, 보통 12시에 자고, 뭐, 6시, 아, 좀- 7시에 자고. 아, 좀 늦게 예. 자고 불규칙한 수면 상태가 있으시군요. 예, 예. 뭐 학원 다니고 가다 보니까. 네. 예. 그 사실 아토피 피부염은요. 지금 예, 예. 그 아버님께서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알고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예. 다른 피부 양상의 하나의 증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보고 예. 피부 상태를 보고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아토피 예. 피부염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일단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예. 기본적으로 피부과 연고를 쓰는지 아버님께서는 지금 안 쓴다고 알고 계시지만은 사실 아토피 피부는 굉장히 가려움이 심하고 예. 진물도 날 정도로 막 긁고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든 경우가 많아요. 4, 5년 정도 지속이 됐다면은. 네, 그래서 아마 아버님께서 모르시더라도 뭐 그런 피부과 약이나 이런 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일단 해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드님의 음식 관리나 이 소화 상태. 소화 상태라고 하면 복진을 했을 때의 그 복벽의 상태라던가 실제로 네. 자기가 밥을 먹었을 때 느끼는 소화 불편감이 있는지 혹은 대변 네. 상태를 파악을 해서 판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그게 두 번째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4, 5년 정도 지속됐으면은 잠자기 힘들 정도로 긁거나 가려움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아토피 예. 피부염은 사실 가려움과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가려움이 가장 주된 힘든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완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 나도 모르게 자다가도 긁고 손이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예. 긁다 보면은 2차 감염이 생기고 농가진 같이 심각한 피부병으로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일단 당장 가려운 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예, 예. 아드님이 손톱을 좀 짧게 자르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예, 예. 네, 왜냐하면 손톱이 길면 2차 감염 우려가 더 커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가려워서 만약에 진물이 흐르거나 많이 수포가 생기거나 한다면 약국에서 생리식염수 같은 거를 사서 온수포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뭐 밤에 늦게 잔다고 했는데 이런 수면 습관을 좀 조정해 준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고요. 사실 이 정도 아토피 피부염이 생겼으면은 적극적인 한약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토피 전문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크게 4개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빈뇨라고 해서 하루에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증상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절박이라고 해서 강하고 갑작스러운 요일을 느끼는 걸 말하고, 세 번째로는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소변 마려운 것을 참지 못하고 배뇨해버리는 증상을 얘기하고요. 네 번째로는 야간뇨라고 얘기해서 야간 수면 중에 배뇨가 잦은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과민성 방광의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해당되는 게 있으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원장님, 이어서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네, 과민성 방광의 증상은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첫 번째로 이제 신경계 질환입니다. 방광은 방광 신경에 의해서 이제 그 확장과 수축이 조절이 되다 보니까요. 방광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 과민성 방광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잦은 요로 감염, 보통은 이제 오줌 소태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데, 요로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세균이 요로나 방광에
자주 감염이 되다 보면은 이제 방광 자체가 또 예민해지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또는 이제 요로 통증이라던가 또 야간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도 이제 이런 과민성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의 부작용, 소변을 좀 자주 보는 이뇨제 같은 거를 자주 복용하신다던가 했을 때 또 부작용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변비나 또는 비만에 의해서 복압이 높아졌을 때도 이제 방광을 자극하는 그런 눌러서 자극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심할 경우에 요실금 같이 그런 것도 오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인 원인,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염은 정신적인 부분에 압박을 받았을 때 빈뇨의 증상이라던가 아니면 절박뇨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뇨의 경우에도 빈뇨 증상이 자주 나타나서 빈뇨와 또 이제 당뇨가 면역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로 감염도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빈뇨와 요로 감염이 반복되다가 이런 과민성 방광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한방적인 원인은요, 주로 이제 한방에선 장기를 원인으로 볼 때 신장에 약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과민성 방광이 자주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장은 방광과 자궁, 그다음에 신장 세 개를 통틀어서 세 개의 조직을 이제 한꺼번에 컨트롤을 하는데요. 이 방광이 평소에 되게 차가워지고 면역력이 약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또 소변이 또 잦아지고 방광의 용적이 줄어들면서 신장의 기운이 떨어지면 이런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한 가지 측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신장 부분이 약해졌었을 때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증상이 조금 더 심각해지면 절박성 요실금도 동반될 수 있다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원장님, 그렇다면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 증후군 같은 증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과민성 방광과 절박성 요실금은 좀 다릅니다. 네, 과민성 방광은요, 좀 그 방광염 증상이 비슷한데 소변을 검사할 때 균이 없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이, 그러니까 빈뇨 증상이 없어도 이제 요실금이 오실 수 있어요. 요실금도 이제 종류가 복압성 요실금이라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기침을 하거나 이제 배에 힘을 줬을 때 소변이 조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거가 이제 요실금인데 요실금은 이제 빈뇨가 없을 때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과민성 방광염은 반드시 빈뇨의 증상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빈뇨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경 원장님, 그렇다면 이 과민성 방광 증세에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예, 그 동의보감에 보면 방광은 이제 물을 담는 비어있는 장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물을 담는 집이라고 보고 동의보감에서 봤을 때 방광이 잘 통하지 못하면 융폐가 되고 즉 막히고 그리고 잘 조여지지 못하면 유뇨가 되고 이제 소변이 새게 되고 방광에 병이 들어서 열이 하초로 뭉치게 되면 아랫배 쪽으로 더부룩해지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방광이 차가우면 습담이 위로 넘쳐서 침을 흘리거나 혹은 소변이 좀 새거나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동의보감에서 바라보는 과민성 방광 증후군 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치료 방향 이쪽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현 원장님, 구체적으로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들이 동반이 되나요? 네, 아까 과민성 방광의 한방적인 원인의 장기가 뭐였을까요? 신장이요. 네, 신장이었죠. 네. 그래서 이 한방적인 그 과민성 방광의 치료는 신장이 키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신장에 사실은 가장 좋은 약제는 일반적으로는 소변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텍사라던가 또는 뭐 의인이라던가 뭐 이런 약제들을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이 신장이 방광의 저장 능력, 그 다음에 소변 배출을 조절하는 이런 능력을 이제 컨트롤을 해주는 힘을 길러주는 게 한방적인 치료 방법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과민성 방광이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 하복부가 좀 차고 냉하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조절이 안 되고 우리가 또 추우면 더 자주 요일을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가우신 분들이 주로 과민성 방광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방광을 따뜻하게 하는 한방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손발, 하체, 말초 이런 것들의 순환을 좀 좋게 하여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서 혈액으로 인한 온기가 온몸으로 고루고루 특히 하복부에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이런 그 증상들이 젊으신 분들도 요새는 참 과민성 방광이 많이 오시지만 갱년기 이후에, 폐경기 이후에 특히 여성분들이 과민성 방광이 가장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상부는 뜨겁고 하부는 찬 이런 상열한 증상이 또 많이 오시죠. 그러면 상체는 시원하게 하고 하체는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치료 방법을 써요. 그래서 한방적으로 침구 치료로는 아랫배는 뜸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손발에는 순환이 잘 되고 신장의 기운을 올려주는 그런 침 치료를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약으로 또 이제 방광의 힘과 신장의 힘을 올려주는 그런 약재를 쓰시면 또 좋습니다. 실제로 그 한약재 중에서는요 방광의 용적을 늘려주는,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 분들은 보통 평균 소변량이 한 300~400cc 정도 누지 못하고 200cc, 100cc 정도밖에 못 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방광의 용적을 늘려주는 그런 한약 처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원인 중에서 특히 정신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그 과민성 방광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 시청자분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밖으로 외출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화장실을 먼저 가야 되고, 또는 버스를 타려고 하면은 반드시 또 화장실을 먼저 가던가, 버스를 타는 중에 소변이 마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적인 초조함으로 인해서 그 과민성 방광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주로 교감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어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이완시키는 이제 생활습관이나 치료법을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교감신경을 우선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심장, 특히 그 한방에서 말하는 심장과 간의 그 기운을 좀 이완시켜주는 그런 치료법을 쓰시면 좋고요. 가슴 부분을 눌렀을 때 많이 이렇게 압통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이제 부항이나 침 치료를 하시면 또 많이 해소가 되십니다. 네, 이렇게 신장의 기운을 올려줄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밖에 또 생활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과민성 방광 분들은 아까 말했지만 냉기에 되게 예민하시기 때문에요. 춥지 않게 몸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샤워나 이런 거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하시고 족욕이나 반신욕 이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순환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40분 이상 이제 걷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가벼운 운동을 하셔서 땀이 좀 살짝 날 정도로, 이제 땀이 나는 거는 수분 대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고 과민성 방광은 수분에 관한 질병이기 때문에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반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이 조금 많이 경직되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골반 아래쪽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장요근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동작으로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아실 거예요. 케겔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방광의 그 괄약근을 좀 훈련시켜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분이 많은 음식, 짠 음식은 또 붓고 그 다음에 소변을 또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염분이 많은 음식, 그 다음에 고기나 기름기가 너무 많은 고기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몸의 담음을 늘려주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 또는 술, 그 다음에 탄산음료 이런 자극성이 있는 음료수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케겔 운동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은요. 케겔 운동은 이제 저렇게 사진에서 나오는 대로 편안하게 누우셔서 소변을 참는 듯한 느낌으로 10초간 딱 참았다, 그 다음에 풀고, 또 참았다, 풀고, 이거를 20번씩 한 3회 정도로 세트를 나누어서 하시면 좋습니다. 꼭 누워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지하철을 타고 가신다거나 아니면 버스에 앉아 계실 때에도 심심하면 한 번씩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한 번에 저 횟수를 다 못 채우시는 경우에는 조금씩 시작하셨다가 10번으로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늘리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꼭 꾸준한, 이건 습관처럼 하셔서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한두 번 하다가 에이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꾸준히 습관처럼 하셔서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생활 관리 방법부터 도움이 될 수 있는 케겔 운동법까지 꾸준하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뭐 카페인이나 술은 마시지 않는 게 좋고, 또 염분이 높은 음식도 피하고 육류를 자제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김성경 원장님, 먹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은 없을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은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산초나무 열매라고 해서 한약 제명은 초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추어탕 먹을 때 위쪽에 살짝 뿌리는 가루 있죠. 네. 그게 산초나무 열매 가루인데요. 예, 보통은 이제 성질이 좀 따뜻해서 손발이 차고 하복이 냉한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동의보감 기록에 보면 방광이 당기고 껄끄러운 곳을 치료하여 수기를 내려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수유인데요. 산수유 열매는 이제 가을에 이제 붉은 빛을 내는 열매인데 이것도 성질이 따뜻하고 약간 시고 떫은 맛으로 이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간신을 보호해주는 약재고, 그리고 허리가 시큰거리거나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을 개선해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